빌라 500여 채를 갭 투자로 사서 300억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모녀 먹튀단, 최근 보도가 떠들썩하게 나와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전세 사기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대통령의 어떤 전세 사기 근절에 대한 그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떻게 전세 사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 가장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분을 대검에서 모셨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의 박성민 선임연구관과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검의 선임연구관 박성민 검사입니다.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현 선생님 인사 나눠주셨는데, 그 선임연구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차장 검사이기도 하신 더군요. 그러면 예. 수사도 하시면서 일선으로 치면은 검찰청에 검사장이라고 장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검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일선의 차장 검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청에서 보면은 검사장 바로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심각한 얘기인데, 이제 요즘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문제에 심각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거네요. 그만큼 네네. 많다는 얘기네요. 이번에 아마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보셨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는 대검에서 이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그 유사한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됐고, 예.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의 그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로 2030 세대나 어떤 신혼부부, 그리고 3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을 가진 그런 서민들이 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런 전세 보증금 사기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주로 범죄 대상이 이제 빌라, 서민들 주거지인 이 빌라를 대상으로 일어나서 예. 더 이상 그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이 서민들이 더 이상 이 주택 안정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검사님,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네. 이게 이 사람들이 한 500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피해액도 300억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이 사건은 이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세 모녀가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전혀 없이. 전혀 없이, 어허. 아예 없었나요? 네. 아예 없이 신축 빌라를 보통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예. 신축 빌라의 매매 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보증금을 책정을 하고, 깡통 전세네요. 그러니까. 소위 깡통 연세입니다. 예.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받아서 그 중에서 매매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을 하고, 그 차액은 이익으로 취득하면서 빌라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공시지가가 1억 원인 이제 빌라가 있는데, 네. 이 세 모녀는 이 빌라가 전세 한 1억 5천에 내놓고, 네. 근데 그 아무것도 잘 시세를 모르시는 아주 순진한 2030세 어떤 신혼 부부들이 이걸 1억 5천 주고 전세를 받고 네. 그렇게 사기를 쳤던 거네요. 그러면. 시세를 그런데 그렇게 모를 수 있나요? 이게 신축 빌라 신축이라서 같은 그런가요?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정확한 시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게다가 신축 빌라가 깨끗하기 때문에 좀 과대평가되기가 쉽고요. 아. 그리고 2030 세대나 이렇게 젊은 이제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이어서 예.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봐서 좀 피해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예, 근데 뭐 그래도 그 전세금을 이제 못 돌려받으면은 네. 그 싼 값이라도 그 지분 갖게 되나요? 아니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못 돌려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매, 강제 집행으로 갈 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강제 집행을 가면 보통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되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게 되고, 또 세모녀 이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 높은 보증금을 굉장히 수백 채 이렇게 받았던 겁니까, 이 세 모녀가?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 집값은 저절로 오를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돌아가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양산된 피해자가 것이냐. 양산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에 초기 따라 법적 단계부터- 판단이 좀 달라지진 예. 않나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모녀가 분양 대행업자를 끼고 처음부터 사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예. 계획된 아예 건. 무자본으로, 그리고 아까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네. 그냥 필연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 업체가 함께 껴서 사기를 치니까 예. 이제 새로 집을 전세받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또 업체들이 몇 개가 껴 있으니까 이게 같이 연합군 사기 연합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구조였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 2030 세입자들은 사실은 분양 대행 업체가 그걸 껴 있어서 예. 원래 매매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책정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아. 그리고 매매 대금의 그 차익을 분양 대행 업체랑 세무녀가 사실 리베이트처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중 일부가 그렇게 나눠 가지고 써버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 사실을 알면 어느 세입자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분양 대행 업체를 어떻게 끼고 하는 겁니까? 그 세모년 쭉 사라지고 이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 어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빌라를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이걸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양 대행업자한테 분양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분양 대행업자는 이 세모녀 같은 이제 갭 투자자를 이게 모집해가지고 결탁을 하는 건 거죠. 아. 그래서 결탁을 해서 분양을 의뢰한 건축주가 제시한 매매 대금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나눠 가질 그 이득을 더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게요.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잘 모르다가도 한 2년 이제 전세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후임 세입자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때 되면 이게 좀 비싸니까 네, 그 제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반환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피해자가 가압류라도 한번 걸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 몇백 차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다 세입자가 못 들어오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냥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이제 받았으면 그 분양업체랑 그 세모녀가 같이 그 돈을 나눠 가진 겁니까 구조가? 네, 그렇습니다. 어허. 얼마나 가져가는 한 채당? 그걸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300억 정도의 피해 규모인데요. 예, 300억. 네, 그 중에서 이제 확인된 피해자들이 이제 136채를 지금 세모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낸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아까 그 차액이 예. 세모녀가 한 3억 원 정도 취득하고요. 분양 대행 업자가 한 10억 원 가까이를 취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액수는 그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거네요. 왜냐하면 이 빌라가 3억 이하 빌라들이어가지고 예. 크지는 않습니다. 어허. 근데 필연적으로 무자본을 들어가서 소유권을 다 취득을 하고 그 몇억 원이나 되는 이제 이익을 취득을 하는 건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대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네. 공인중개사 뭐 부동산을 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본다든가 네. 뭐 어떠한 시세 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에서 좀 미리 보고 이 시세가 이제 어떤 원래 가격보다 뭐 7, 80%의 어떤 전세 가격이다라는 거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 잘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아, 시골가 형성되지 않은 네, 그 설정. 그게서 주 타겟이 신축 빌라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새 모녀라는 건데요. 네. 그게 꼭 세 명이 등장해야 될 이유나 모녀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아, 이게 기사도 좀 명의가 이상했어요. 필요했나 보지 뭐. 왜 새 모녀인가요? 새 모녀. 처음에 그 모친이 딸들한테 집을 마련해 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네, 그래서 처음에 무자본으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딸 명의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결국 이제 세모녀 이제 사기 사건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이 물려줘. 두 채만 사시면 되는데 500여 채를 사셨네요. 딸들 위해서. 근데 이 한 세 채 사들이. 사람들은 다 지금 다 구속이 됐나요? 모친은 지금 구속이 됐고 예. 딸 2명은 이제 구속이 안 됐고요. 왜죠?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명의 신탁만 받았다고 할까요? 저 그러니까 이름만 주범은- 빌려줬어요. 우리 엄마한테. 예, 그래서 주범은 이제 모친이라고 보고 이제 아. 모친만 구속이 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분양 대행 업체 예. 관련해서 이제 4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저 본인들이 이제 그 전세 그 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전세 계약할 때 전세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아, 네네. 그 이 보증보험 들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예. 사실 전액 내지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모녀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보증보험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셨군요. 네, 그러니까 가입하지 못해서 현재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치는 사기범의 입장에서도 전세 보증보험을 꼭 들라고 말해줬었는 게 본인
죄를 더는 길이 됐었겠네요. 그래서 일부 이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증보험을 들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몇백세 중에 일부는. 그럼 어쨌거나 피해를 덜 보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임차인은 피해를 이제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서울보증보험이나 그 이제 주택도시 네. 보증공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오르게 되고 결국 그게 국민 세금으로 메꿔져야 그렇죠. 되기 그럼 때문에. 구상권 청구나 이런 절차를 네. 밟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그 보증회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데 실제로 회수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40%를 메꾸는 거 국민 세금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국민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검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속수사 원칙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예. 이번에 이제 새로운 그 사례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대전지검에는 전세 보증금인데 월세 보증금으로 속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례는 그 전월세 현황을 속인 사례입니다. 전월세 현황을 속인 예. 사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원래 빌라에 전세가 많이 들어있는데 예.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이거는 월세가 주로기 때문에 보증금이 많지 않다. 예. 전세금을 충분히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속여가지고 예. 전세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월세인데 전세금을 받은 사례다. 예. 그러니까 월세가 많아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속였는데 실제는 전세가 많기 때문에 이 빌라 가격이 이미 이제 전세금만으로도 이렇게 오버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왔지만 제때 반환을 못 해주게 되고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빌라가 문제였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좀 계약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아파트만 해도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딱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세가 나오고 인터넷만 그다음에, 쳐도 나오고. 예. 근데 빌라는 실거래가를 되게 알기가 어렵고 특히 전월세 현황 건물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진중권 작가님이 아이고, 빌라에 사세요. 빌라 샀는데 그런가요? 소박한 게 아닌가. 수사 의뢰하세요. 아니 뭐 작아시니까 크게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사기는 안 당했는데도 좀 뭐랄까 시세를 모르고 산 거잖아요. 사실. 비싸게 산 거 아니냐? 실거래가를 모르고 산 실거래가보다. 또 하나 인천에서도 있었는데 허위 매매를 반복해서 집값을 계속 올린 사기도 있었다고 하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등기부등본을 보면 네. 소유권 이전되는데 보면 매매 가격이 나옵니다. 네. 그 매매 가격을 보시면 이거를 허위 가장 매매를 단기간에 여러 번 해서 예. 그 집값을 올려서 어허. 지금 집값은 이거다라고 임차인한테 속여서 전세금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판 사람도 산 사람도 같은 패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의를 이제 빌려서 가장 명의를 매매를 한 빌려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다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노후빌라를 좀 대상으로 했는데요. 예. 그 일례를 들면은 한 그 빌라가 한 채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실제는? 실거래가입니다. 근데 한 보름 동안에 매매를 한 2번 정도로 더 하면서 보름 사이에 집을. 그래서 6천만 원짜리를 한 1억 가까이로 이제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기에 네. 당하는 사람은 등기부등본 조사도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근데 등기부등본에 앞에 이게 단기가 된 거를 잘 모르고 맨 마지막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1억짜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 주만 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전세가 한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거래가 6천만 원짜리 그 빌라에. 그럼 3천이 날아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그 자세히 정보를 좀 보고 네. 약간의 조심만 해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동네 부동산 업자도 같이 결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등기부등본에 뻔히 그 앞줄에 써 있는데 그거를 6개월 사이에 2번 거래한 걸 못 봤다는 것은 사실 잘 납득이 그러니까 안 이게 돼서. 뭐 마트에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6개월 사이에 뭐 이사를 갑자기 갔다가 예. 갑자기 이제 마음 바뀌어서 나 여기 나갈래 하고 나 뭐 이런 식의 거래라고 이제 순수하게 생각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세하게 앞에 거래가 이제 허위라는 거를 모두 등기부등본에 허위에 기재될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는 믿고 이제 계약을 하는 공식적인 거죠. 문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냥 그렇습니다. 허위는 아니고 이게 어떤 숨은 의도를 드러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그럼 부동산 업자는 알았을 텐데 법적으로 처벌은 되게 어렵겠네요. 이게 어쨌든 그 사건에서는 뭐 부동산 업자까지 결탁됐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예. 어쨌든 그 임차인이 지금 처벌되고 명의를 그 빌려준 가장 매매를 한 명의 신탁
간 이 사람들이 같이 처벌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사기를 치면. 이게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게 저희 구속을 하려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럼 이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전액이 어려운 게 말씀드렸듯 실거래가는 그 미치지 못해서 그 다음 사람이 잘 제때 안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임차인 같은 경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돈이 그만큼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든요. 이 돈을 써버리는 써버리는 거군요. 예, 그렇죠. 세무녀도 빵원에서 시작해서 네, 500여 네. 채를 예. 갭 투자해서 한 예. 거고. 보통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거 3천만 원 벌겠다고 감옥을 가겠어. 아니 근데 검사님 저는 말씀 이제 충격적이네요. 저도 이 부동산 중개업자에 꽂혀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등기부등본을 보고 전세가 이런 거면 이 가격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할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임차인들이 여러 부동산을 좀 발품을 팔아서 정확하게 그 시세가 어느 정도고 얘기해 주는 거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게 상세하게 잘 이렇게 따져서 해주는 중개업자가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은 또 중개업자가 일단은 뭐 있거든요. 일단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수수료만 받으면 수수료, 된다고 예. 생각하시고 네. 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또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건 이것도 네네. 가져오셨어요. 임대차 계약서도 위조합니까? 어떻게 위조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도 이렇게 갭 투자를 해서 예. 여러 빌라를 구입해서 사실상 전세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갭 근데 투자. 예. 그러니까 뭐 1억 천짜리 집이면 네. 1억 전세 주고 한 네. 1,0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예. 자기는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전세 돌려막기 하다가 돌려지 못한 그런 예. 거죠. 근데 이 경우에 보통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예. 보통 대출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차액을 받아서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 등으로 이제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제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기존 임차인은 나가겠다고 하고 다음 예.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으니까 예. 이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신규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규 계약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조를 한 거를 이제 기존 세입자한테 보여주면서 예. 신규로 들어가기로 계약이 다 성사되고 계약서도 작성이 됐다. 근데 지금 신규 세입자가 좀 대출금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니까 먼저 이사를 가라. 그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거네 함부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절대 이사 가지 이사를 마라.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분이 믿어서 안 되는 게 이제 다음 세입자가 왔다고 치면 그 세입자도 언제 들어온다 확정일자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은 거를 그분이 또 확인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부동산에서 저희도 거래할 때 예. 다음 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위조할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하는 건 거죠. 이거 위조됐었나요? 뭐 위조됐나요? 이런 거 그치. 설명해서 끝이 어떻게 알아내.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확정일자도 위조됐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어쨌든 계약서를 이렇게 밀고. 계약서 자체가 위조였으니까. 네, 계약서 자체가 아. 자 위조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일 모레까지 들을 테니까 일단 이사부터 나가세요 했는데 나가고 나서 보니까 돈을 안 돌려주니까 시간이 지나서 안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한 뭐 이런 케이스겠죠 아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 이분도 돈은 못 돌려받으신. 예. 왜냐하면 이사를 나가버리면 이제 아마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항력. 네, 대항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선의로 달라고 하거나 이렇지 않고 근데 또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 이게 순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끝으로 밀려서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에는 엉덩이를 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네. 사실상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예. 담보권을 사실상 이게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대검에서 유입한 사례들 그리고 세모녀 사건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 언급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대출, 전세 대출 사기,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겠다. 이런 사기들이 요즘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지금 검찰의 측에서는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세모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부동산
주택 시장이 좀 유동적일 때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정보. 이 범죄자들도 점점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세모녀 전세 사기 같이 어떤 조직적인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추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든지 서울보증보험에 이런 이제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이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8천 건이 되고요. 그 피해 액수가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매년 보면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오르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을 테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면세 혜택들을 줘서 갭 투자를 해서 많은 집을 가져도 세금을 별로 내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사기를 만들어낸 원인이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기보다는 좀 불안하고 이게 가격이 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가 어떤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빌라의 너무 많이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가 더 약간 더 쉬워지는 거군요. 이 동네가 1억이다 딱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기죠. 빌라가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보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줬었는데 네. 빌라 금매 뭐 광고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도 뭐 사기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매매가 사실은 빌라가 아파트만큼 매매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금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살려고 갔는데 근저당권 설정돼 있고 가압류돼 있고 뭐 세금 안 돼 있어서 그 국세청에서 뭐 압류돼 있고 이런 뭐 빌라라면은 이게 구입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소유주가 또 대출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네. 그 부분에서 어떤 뭐 그 전세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런 부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에 어떤 선의의 뭐 이제 소위 임대인이나 아니면 이제 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에 예. 근데 보증금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좀 내려가는데 제때 이제 그만큼의 보증금을 주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작년에는 이게 이 집이 네. 한 1억짜리였는데 네. 올해는 집값 떨어져서 8천만 원짜리 됐으면 네네. 그 다음에 올 세입자는 한 6천만 원 정도에 들어올 사람이고 네. 원래 이전에 작년에 왔던 사람 8천만 원에 들어올 네네네.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그 6천밖에 못 돌려주고 다 써버렸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그런 사정 변경을 사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금매처럼 뭔가 빨리 처분해서 그거라도 보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도 사실은 생길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래 지금 이제 쭉 그 검사님 말씀 들으면서 0829님이 갭 투자를 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없을까요? 이 몇백 채씩 집을 가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세무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무일푼이가 좀 어떻게 수준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여 채 수요주가 된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왜 그게 그러지? 어떻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좀 그 두 딸에게 이제 집을 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결단하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결단해서 500개까지 늘을 수가 있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 갭 투자가 결국 가능한 이제 시장일 때 결국 뭐 상승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매매가는 안 오르지만 보증금이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이런 사기 이제 범죄자들은 그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쭉 여러 가지 수사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사건도 분석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사기 안 당하게 이제 사건이나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네. 이런 피해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맞습니다. 피해자가 젊은이들이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젊은이들이 정부에 좀 밝은 편이잖아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 갭 투자에 사용된 아파트들이 작으니까 네네. 빌라 같은 게 작으니까 보통 이제 젊은이들만이 살 수 있고 네.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주로 젊은이들한테 몰려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세모녀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 중에서 2030 세대가 한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3억 원 이하가 99%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젊은 세대, 청년들 그리고 사실 서민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카메라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따지면서. 일주일 밤낮을 해서 10원 더 싼 데를 찾으러 다니는 게 인지상정인데
부동산에만 가면 저만 해도 이게 계약서 보고 어질어질 해갖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극복을 하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정보 확인해야 될 거. 아무래도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계약 체결 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예. 계약 단계에서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거를 예. 잘 살피고 또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이제 확인해서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 관계를 살피고 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게 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납세 증명서를 보면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집수인의 네. 예. 그래서 집주인이나 이제 중개인 한 통해 가지고 예. 혹시 세금이 체납된 게 없는지 이런 사항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전입세대 그 열람 내역서를 보면 예. 그 이제 얼마나 그 임차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라에 예. 예.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면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실제 얼마나 임차인들이 그 빌라에 있는지도 실제로 확인을 거주하는 보고 사람들이 예. 그러고서 계약을 체결 여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는 집주인이 소위 등기부상 임대인이 나오는지 혹시 대리인이 나오면 정당한 그 위임장을 받고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테고 예. 그다음에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그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는 중간에 사실 위임받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또 곤란하네요. 중간에 예. 그냥 가버리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사실은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를 위임받는 것처럼 손을 껴가지고 그 차익을 사실은 이 중간에 아유, 그렇군요.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임대인한테 또 송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정보인데 좀 놓치는 부분들 오늘 방송을 때 많이 챙기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요 대검 형사부의 박성민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